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원의 원투펀치 202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아주 신선했어요. 왜요? 여러분. 202화. 202화. 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회라는 말을 썼지 화라는 말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202화. 괜찮은데요? 그쵸? 드라마 미니 시리즈 같고 아주 괜찮아요. 202화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원투펀치인데요. 자, 저희가 옐로 아이디를 통해서 매주 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원 왜 이렇게 잘해요? 전북 왜 이렇게 잘해요? 이게 아무래도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화 첫 번째 주제는 이 챔피언스리그,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4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이 뭐 가장 네. 기분이 좋은 팀인데 서울은 그냥 하지 말죠. 그래요. 네, 서울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잘하고 네, 있어요. 물론 그 막강해요, 신진호 선수 자리가 이제 어떻게 구조적으로 메워질 수 있는가가 좀 요즘 화제이기는 한데 그렇죠. 네, 충성. 상수상. 충성. 네. 여군 가실 것 같은 지금. 하! 네. 하! 네. 네, 아무튼 신진호 선수의 공백. 네, 조금 그렇기는 문제가 하나 되지만 서울은 뭐 지금 큰 문제 없이 이미 다 1위로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 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인가요? 네, 수원 하시죠. 네. 수원 삼성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번 그 승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내적으로 팀도 성적이 좋지 않고 분위기가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 분위기 반전을 우리가 정신력을 동원을 해서 한번 이뤄보자. 그런 차원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됐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뛰었고 그렇습니다. 막아줄 선수는 기가 막히게 막아줬고. 그렇죠. 네. 그동안 확실한 공격수가 없던 이제 수원 삼성이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어린 김건희 선수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상당히 많고 무거운 짐을 좀 지고 있던 상황인데 김건희 선수가 이날 상당히 좋았습니다. 2선에 있는 선수들 권창훈 선수, 산토스 또 좌우에 있는 염기훈, 고차원 선수까지 2선에 있는 선수들도 아주 유기적인 플레이로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정신적으로도 많이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가 됐지만 이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30일 슈퍼매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서울과. 그리고 나서 바로 주중에 상하이전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전북전입니다. 네, 슈퍼매치는 KBS 1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확장됐어요? 중계합니다. 네. 그 3연전까지 만약에 선수들이 간바 오사카전 같은 그러한 정신력을 동원하고 또 응집력을 발휘를 해서 고비를 잘 넘기면 수원 삼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그런 희망을 좀 줬던 경기입니다. 그 수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한 2주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네. 과언이 아니다. 다음 달 초까지. 이 경기는 저희가 또 알파신을 통해서 네. 경기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팀 어떤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기분 좋은 팀 할까요? 조금 지금 계속 어려운 팀 할까요? 계속 좋은 팀 말고 어려운 팀을 한번 해보죠. 어려운 팀 그럴까요? 할까요? 왔다가 다시 갈까요? 그럼 포항 얘기해보죠. 네, 이번 주에 저 포항과 전남의 경기도 KBS 1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 포항 전남전이요. 네. 제철 더비다, 뭐 용광로 더비다 이랬지만은 지금 생존 더비가 돼버렸습니다. 두 팀이 지금 뭐 인천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최근의 분위기로만 보면 K리그에서 가장 지금 좀 문제가 엿보이는 두 팀이 지금 포항과 전남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광저우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포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당장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 싶은지 예전에 울산처럼 철퇴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스틸타카를 계속 뭐 최소한 그래도 이어가고 싶은 건지 뭔가 이러한 어떤 경기의 컨셉부터가 지금 포항은 상당히 좀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말 실리 축구를 하려면 이제 수비를 견고히 하면서 어떤 역습의 기점이 되는 선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또 역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거한 선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세트 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공격을 노린다든지 실리 축구를 해도 좋은데 문제는 실리 축구에 맞는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가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황선홍 감독 있을 때도 항상 스틸타카만 했던 건 아니에요. 팀 어렵고 그러면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했던 때도 있고 실리적인 운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실리적인 운영 쪽으로 가야 될
되기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실리 축구를 위한 요소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지금의 어떤 멤버 구성으로 보자면 사실은 약간 실리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문창진이라든가 심동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좀 빠른 역습을 해주고 뭔가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수비에서부터 느슨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안 먹어야 뭐 그다음에 실리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일단 그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스틸타카를 다시 부활시키기에는 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손준호 선수 지금 장기 부상으로 빠져나간 게 너무 큽니다. 스틸타카의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손준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손준호 선수가 패스 플레이의 중심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였어요. 오히려 타팀 팬들이 손준호 선수 너무 거칠지 않아요? 뭐 이런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로 손준호 선수가 사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활동량을 가져가 주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 중원에 있어서 지금 패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광저우 에버그란데전에서도 극명하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구심점을 잡아줘야 될 이 철근, 이게 시즌 한 두 시즌 연속으로 지금 하나씩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심점이 되는 선수들. 거기에 손준호 선수가 그나마 잡아줬는데 빠지니까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뭐 있긴 합니다. 문창진, 뭐 심동호 정말 있긴 합니다만 뭔가 철근이 없는, 스틸에서 스틸타카가 스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타카만 하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팀의 어떤 구심점, 이 부분은 명문 클럽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플랜을 잡고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포항도 그렇고 또 주말에 상대하게 될 전남도 마찬가지지만 멤버가 부족해졌다는 한탄을 하지만 말고 팀의 정확한 전술적 컨셉과 색깔을 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포항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그러니까 광저우전에서도 내려앉기만 했지 그 내려앉음에 수반해야 되는 어떤 빠른 압박이라든가 효율적인 역습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팀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포항이 광저우 에버그란데전에서 드러냈던 문제점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팀 남았네요. 네. 전북. 제가 먼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최강희 감독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전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가 사실 맨투맨 수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성 선수도 그렇고 이성 선수가 몸싸움이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같은 선수도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사실 그러한 맨투맨 수비를 하다 보면 전북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압박이 실패가 되거나 1대1 싸움에서 풀릴 경우에, 그럴 경우에 공수 전환이 잘 되지 않고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수비에서 전체적인 밸런스조차도 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를 보니까 밸런스를 존 프레싱 형태로 싹 가져가 주면서 최후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잘 오랫동안 유지한 경기가 올 시즌 처음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수비 밸런스가 좋아졌고, 그리고 역시 이재성이나 레오나르도 같은 선수는 그런 존 프레싱 형태, 지역 방어와 자신의 영역에서 순간적인 커팅에 상당히 능합니다. 김보경 선수가 또 거기서 움직여주는 그런 오프더볼 움직임의 어떤 지능적인 역할, 이런 것들이 잘 구사가 되려면 이동국 선수도 최전방에서 사실 강한 압박, 1대1 압박보다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좀 낫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원톱이나 2선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베스트 라인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도 잡혔을 뿐 아니라, 그리고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최강희 감독이 어느 정도는 해법을 찾고 나름대로 비중 있게 집중해야 될 경기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단초를 마련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힘을 줘야 될 경기, 그리고 약간 로테이션을 통해서 넘겨야 될 경기, 이런 경기들에서의 경기 운영 방식을 최강희 감독이 잘 선택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 좋은 결과가 됐다고 보여요. 뭐 같은 맥락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즌 초반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이 아무리 선수가 많고 양질의 두터운 스쿼드를 갖추고 있어도 베스트 11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바민, 뭐 장지현 의원 좋아하시는 그 레알 마드리드든 바르셀로나든 바이에른 뮌헨이든 간에 선수들의 부상이 모두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베스트 11이 있습니다. 아무리 양질의 정말 후보 선수들이 불만이 있어도 베스트 11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북이 드디어 제 생각에는 베스트 11의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레오나르도, 로페즈가 양쪽에 섰죠. 김보경, 이재성,
장윤호 선수가 그렇죠. 아주 큽니다. 지금 네. 이 위치가 정말 전북이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장윤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공격적 재능을 라키티치처럼 좀 희생하면서 사실은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를 최후방에서 봐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최규백 선수를 또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임종훈, 최규백 딱 세워놓으니까 임종훈 선수의 단점은 많이 줄어들고 임종훈 선수의 장점이 더 지금은 발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전북이 여태까지 말이 많았던 중앙 수비 라인, 중앙 미드필드 라인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지금 주전의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번에 주전 못 뛴 선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레오나르도 로페즈, 이재성, 김보경, 장윤호 여기에 임종훈, 최규백까지 뭔가 전북이 중요한 경기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베스트 11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북에게는 굉장히 청신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두 명씩 피곤한 선수들이 나왔을 때 조금씩 이제 바꿔주는 것이 로테이션의 본질인데 전북이 이제 이렇게 간다면 이제 좋은 스쿼드를 구성해 놓은 이제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어떤 팀들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팀 운영에 좀 색깔, 윤곽이 잡힌 팀들도 그렇죠. 있었고 또 조금은 고전했던 조금 안타까운 팀들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알파신을 이용해서 또 최첨단으로 분석을 해드릴 시간이죠. 자, 알파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분석해볼 첫 번째 경기는요. 수원 삼성과 이 간바 오사카의 경기인데 수원 삼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즌 뭐 최고의 네.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이제 높은 라인에서 최전방 김건희 선수까지 해서요. 상대의 어떤 빌드업을 후방으로 무르게끔 공격적인 방향으로 패스를 많이 못하게끔 압박을 가세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빌드업이 되더라도 적절한 포지셔닝을 찾으면서 지금 고차원 선수가 이제 오른쪽 미드필더인데 왼쪽 윙어를 견제하는, 같이 견제하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이 수비진 4명도 블럭을 지금 잘 쌓고 어떻게 보면 상대가 패스할 공간을 좀처럼 주지 않는 수비를 잘하고 빠른 공격 전환까지도 잘 수행을 했던 전반 초반 운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고차원이 다시 들어가고 권차원까지 전개되는 루트인데요. 자, 역시 앞선에서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런 기동력을 앞세운 수원의 압박이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처럼 역시 권창훈 선수 끊어서 슈팅까지 가는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하는 템포 또한 아주 직선적으로 잘 유지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본 선수가 여기서 발을 딱 딛고 있는, 염기훈 선수가 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마치 타고 넘었어요. 본인이 타고 넘죠. 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고 자빠집니다. 요거는 페널티킥 안 주는 게 맞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은 시뮬레이션 액션을 선언해도 무방할 정도의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불운하게도 수원에게 PK가 허용이 된 장면이에요. 우사미 선수가 키커로 나섰던 첫 번째 킥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을 노동건 키퍼가 선방했습니다만 주심은 부심의 의견을 같이 듣고 어게인을 선언을 합니다. 네, 이거는 노동건 선수가 앞으로 미리 볼게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바로 킥하기 전에 이미 골라인 앞쪽으로 거의 1m 이상 노동건 선수가 전진을 했어요. 그래서 킥하기 전에 이제 골라인을 딛고 있어야 되거든요. 반칙입니다. 그래서 어게인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우사미 선수가 두 번째 킥을 시도를 했는데요. 노동건 키퍼의 결정적인 선방이죠. 이게 만약에 실점이 됐다면 그 전까지 간바 오사카가 슈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만큼 수원에게 철저하게 눌리다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할 수 있었던 기회인데 노동건 키퍼가 큰 선방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시면 염기훈 선수의 패스부터 김건희 선수까지 연결된 장면인데 김건희 선수가 전체적으로 포스트 플레이뿐만 아니고 이날은 지금처럼 원타치 연계 플레이, 산토스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경기인데요. 슈팅을 하면서 골을 넣진 못했습니다만 김건희 선수가 여러 부담을 털고 나름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수행을 해줬습니다. 결국 김건희 선수의 이 패스가 산토스 선수의 첫 골로 이제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후반, 중반이 되는 시점인데도 수원 선수들이 역시 기동력이 저하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수비 전환될 때도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가 지연 행위와 블록을 잘 쌓고 경기 운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패스가 들어갔습니다만 간격을 잘 유지를 하고 있던 수원 선수들이 지금 볼을 뺏어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수원 볼을 선수들이 뺏어냈는데요. 수적 우위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수원 선수들이 여전히 이제 수적 우위를 확보를 해서 다시 이제 산토스가 끊어내서 패스를 해놓은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수원이 네. 정말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과 정확한 정교한 패스웍을 바탕으로 해서 16번의 패스를 통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네덜란드가 서독 상대로 74년에 그렇죠. 16번의 패스. 네, 권창훈, 신세계 선수가 오버랩했죠. 신세계 선수. 그리고 또 고차원은 돌아나가고 다시 권창훈, 네, 백지훈에게 연결하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던 백지훈 선수가 뒤로 쳐졌다가 신세계, 다시 고차원. 돌아나가는 또 권창훈이고요. 고차원 선수가 다시 줬다가 신세계, 백지훈. 다시 신세계. 네, 권창훈 선수가 잡아서 다시 고차원에게. 두 선수 간의 움직임, 유기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산토스의 원터치 백힐. 그리고 백준 선수가 들어갑니다. 주고 잘 봤어요. 염기훈 지금, 선수의 네. 꺾어놓은 패스, 백준의 슈팅. 이게 사실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수원의 경기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서 미드필더 라인들이 백지훈부터 해서 이선 라인들의 원활한 움직임 속에 상대의 어떤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완벽한 찬스까지 잡아내는 네. 그런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빈 공간으로 그렇죠. 파고 들어가면서 네. 받아줄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선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이제 리그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수원이 좋은 리듬을 네, 공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된 장면이었습니다. 네,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 이제 수원 삼성이 좋은 모습을 근래 들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좋은 기운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경기는 포항의 경기죠? 한준희 위원님이 준비를 해오셨다고요? 무조건 이겼어야 될 경기입니다. 이겼어도 사실은 뭐 진출을 꼭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승점 3점이 아닌 하는 의미가 없었던 경기인데 결국은 그 이후 또 경기들의 상황에 의해서 탈락이 됐습니다만 포항이 일단 안 됐던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데 그 수비를 하는 어떤 전술에 비해서는 선수들의 어떤 압박의 기동력이라든가 적극성 같은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일단 수비부터 안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항이 어떠한 부분들이 좀 미진했나 하는 것을 알파신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광저우가 역시 볼 주도권을 오래 행사하는 장면인데요. 포항이 기본적으로는 이 두 줄에다가 공격진까지 해서 줄을 갖춰놓고 수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만 맞춘다고 사실 수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의 움직임과 볼의 위치, 상대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만이 이 수비가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장면에서도 포항이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측면으로 볼이 전개가 됐죠? 여기서 이 볼이 튀어나갔는데 지금 이 볼 잡는 선수가 K리그 팬들에게도 낯익은 황보원 선수입니다. 네. 네, 황보원 선수인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이쪽 미드필드 진영과 이제 문창진 선수가 거의 뭐 투톱처럼 수비를 할 때는 이제 앞쪽 줄에 있었습니다만 이 두 명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간 이 황보원 선수를 사실 견제하는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황보원 선수가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 위협적인 볼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되거든요. 결국 압박으로 가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는 지금 이 측면으로부터 아주 위협적인 볼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네, 이 볼은 일단 한번 막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포항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에서 상대가 볼을 잡았으니까 사실상 이 볼은 중앙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중앙 쪽에 있는 이 광저우의 선수들에 대해서 이 황지수 선수가 조금 더 적극적인 압박으로 내려와 줘야만이 상대가 좋은 슈팅 공간을 잡지 못하게 되는 수비가 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굴라르 선수 아닙니까? 네. 굴라르트 선수인데 황지수 선수가 이 거리가 좀 너무 멀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굴라르 선수가 여기서 슈팅을 실패는 했습니다만 포항에게는 굉장히 위험했던 장면이 노출이 되거든요. 네, 뒤따라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더 예측을 하고서 미리 움직였어야 되는 수비를 보여줬어야 됩니다. 자, 지금도 이 경기는 뭐 전체적으로는
광저우가 역시 볼을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포항은 이 세 줄의 수비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줄의 수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에 이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험한 지역에서 상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이 라인의 간격 자체가 좀 느슨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빨리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날 포항의 수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만 맞추고 있지 실질적인 움직임이 그것에 동반하지 않았다는 지금도 그 장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느슨하게 간격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장면이 노출이 되죠. 물론 이것은 걷어냈다고 이제 이 순간에는 생각이 됐겠지만 사실은 이 다음에 이어진 장면에서 포항이 실점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의 포항 수비의 문제점은요. 가오린 선수가 있고 또 한 명의 이제 위협적인 인물 굴라르트 선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 뭐 공격과 수비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거렸던 여기 파울리뉴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의 포항 수비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 지금 아무런 상대 공격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 공격수가 없는 지역 쪽에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선수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제 광저우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선수에게 올라오는 볼에 대해서 주변의 수비수들이 대비를 해줘야 되지만 이 장면은 광저우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모두 포항 수비의 바깥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수비가 해야 될 일은 바깥쪽의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가를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 공격수가 없는 이 가운데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뒤로 돌아 들어가는 선수를 놓치게 되거든요. 지금 측면 수비의 시선도 중앙 쪽에 있었고, 그런데 정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 쪽에는 애초부터 상대의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굴라르트 선수의 움직임을 오히려 더 주목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포항의 수비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뼈아픈 실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손준호 선수의 부재와도 약간 연관이 되는 거지만 포항의 요즘의 어떤 빌드업이라든가 공격 시의 모습을 보면 볼의 소유권 유지가 너무도 잘 안 됩니다. 패스 미스가 많고 또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커팅당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그 볼이 상대에게 쉽게 넘어갔을 적에 얼마나 또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가를 잘 보여줬던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이 볼이 일단 한번 1차 커팅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쉬웠던 장면은 지금 이 볼도 한번 포항 선수에게 한번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좀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저 볼을 쉽게 넘겨주지만 않았다면은 사실 두 번째 실점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볼을 뺏긴 상황에서 이 광저우의 이 선수는 굉장히 또 지금 자유로운 공간에 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가 자유로운 공간에 놓이게 될 때는 위협적인 뒷공간을 돌파하는 롱패스가 성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은 공격수 쪽 그리고 미드필드 쪽에서 두 번이나 볼 소유권을 쉽게 내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의 정확한 롱패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초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 너무 좋은 패스가 날아갔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이제 김광석 선수의 수비가 조금 더 버텨주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점을 초래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공격 지역, 미드필드 지역에서 두 차례 볼을 너무 쉽게 빼앗긴 것. 그것이 결국은 상대에게 좋은 롱패스를 허용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요. 지금 포항이 라인은 아까 전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자체는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대에게 지금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광저우가 여기서 패싱 게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삼각대형. 광저우는 지속적으로 포항의 위험 공간에서 삼각대형이 지켜지면서 계속 잘게 패스를 연결시키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포항은 지금 수비 라인 자체가 이 간격이 광저우의 그런 삼각대형 패스를 따라올 만큼의 포항 선수들의 어떤 기동력이라든가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측면 윙백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 패스가 이어집니다. 아까 수원과는 조금 반대의 모습인 거죠, 지금. 자, 이 장면에서도 일단 이 크로스는 끊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포항이 또 역습을 나가질 못해요. 자, 먼 거리에 이제 역습 패스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또 쉽게 커팅이 당하고 여기서 또 광저우의 좋은 공격이 이어집니다. 한 번에 넘어간 것을 또
낙하지점을 제대로 포착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광저우의 지속적인 공격을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지금 상대의 선수가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대비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조금 앞으로 돌려보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광저우가 2명의 선수들이 중앙으로 침투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위험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중앙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측면으로 볼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포항 선수들이 2명의 광저우의 중앙 쪽 침투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따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계속 뒤따라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슈팅하기 좋은 공간을 그냥 널찍이 허용해버리는 장면이 드러나는데요. 자, 지금 이 광저우에 교체로 들어온 이 18번 선수가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심동훈 선수가 따라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따라 들어오는 정도만으로는 지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면은 골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자칫하면 또 포항의 추가 실점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결국 이 경기는 포항이 지금의 어떤 좀 부족한 멤버 구성에서 좀 더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라인을 끌어내린 상태에서 줄만 맞추고 있다고 해서 실리 축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줄만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와 볼의 위치에 따라서 순간순간 계속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만이 결국은 상대의 효율적인 패스 게임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포항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말 명가로서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심도 있는 분석 알파신을 이용해서 잘 들었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